드디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습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F-35I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가 이끄는 140여 대 이상의 항공기와 전투기들이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는데요. 이번 공습 작전으로 인해 세계 최강의 밀집 방공망이라던 이란의 핵심 방공망이 파괴되어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이 박살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할 능력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공격받은 파르친시의 시설은 과거 핵무기를 연구 및 개발하던 곳인데 이곳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란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약칭 ISIS가 있는데 이 중 텔레간2 시설과 인근의 미사일용 로켓모터 생산과 연관된 3개 건물이 공격받았는데요. 이 시설들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고체 로켓 모터에서 추진제를 혼합하고 이를 조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에서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실시하는 동시에 10월 26일 지난 한 주 동안 약 130개의 저항해축 발사대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월 26일 새벽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타격은 당초 예상보다 규모는 작을지언정 이란의 군사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이 더욱 강력한 규모의 대공습을 실시하기 위한 활로를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습을 실시하자 이란에서는 이전에 비해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정확하고 강력하며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10월 25일 밤 8시 50분쯤 미국으로부터 10여 대에 가까운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유럽과 지중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소 5대의 KC-135 공중급유기와 최소 4대의 KC-46 공중급유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여러 전투기 편대가 중동으로 향하며 공중급유를 실시 중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10월 26일에는 미국으로부터 최소 24대 이상의 수송기가 중동 지역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각 단계별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은 본격적인 타격에 앞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적 방공망 제압 시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란을 향해 공중급유를 받은 후 날아갔고 3-4개 방향으로 나뉘어졌는데요. 그중 일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방공 시스템을 동시에 파괴했고 비행 경로상에 있는 저항해축 방공망을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들은 이란의 지상 방공망과 레이더 시설, 테헤란과 일란, 쿠제스탄에 있는 이란의 방공 본부를 공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스카이 뉴스, 아라비아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4개의 S-300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기지가 모두 파괴되어 버렸고 S-400 방공 시스템 역시 일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테헤란과 이란의 핵시설,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같은 방공망을 파괴하는 데는 F-35I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10월 26일 밤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의 F-35I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침범해 테헤란 수도 상공에서 도시 주위의 여러 목표물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의 S-300, S-300 PMU-2 포대는 7개에서 8개에 달한다고 하니 알려진 것보다 많은 S-300이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란에는 여러 레이더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번 공습으로 상당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 등의 오신트 소식에 의하면 이 1차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중장거리 방공망은 모두 파괴되었고 이란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만 남아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서부 지역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재보복을 할 경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란 내부로 휘젓고 들어가 무인 지경으로 원하는 목표물은 어떤 것이든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이며 알리 하메네이가 다음 보복을 명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2차 공습 목표물은 이란이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드론 발사 시설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들이었습니다. 이란 서부 지역에 배치되어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어 왔던 이란의 지대지 미사일 발사 기지들이 공격받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들도 공격받은 듯한데요. 앞서 이란의 방공망들을 무력화시킨 상태이기에 이 과정에서는 F-15와 F-16 같은 비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락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과 골든 호라이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0월 29일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약 20개소 이란 군사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여러 정황 자료들을 볼 때 이란의 방어 역량 및 공격 역량이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미사일들은 굉장히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데다 탄도미사일이기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항속거리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동시에 위험한 이란 영공 내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해주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극초무속으로 내리꽂히기에 이란의 밀집 방공망으로서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에서 성명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라크 공격과 시리아 공격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골든 호라이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블루스페로우 미사일의 공중발사 버전입니다. 락스 미사일은 적의 통신 및 GPS 제밍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쉽게 교란할 수 없으며 GPS INS로 정밀 유도됩니다. 최종 유도를 통해 EOIR 시커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확인한 표적의 정보를 내부 임무 데이터와 비교해 정확할 때 타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3차 공습 목표물은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테헤란과 카라지 지역의 미사일 및 로켓 엔진 개발 및 생산 현장을 파괴했다고 밝혔는데요. 3차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필요한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플래네터리 믹서 12대에서 20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 중이던 해당 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플래네터리 믹서라는 장비는 이란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부터 구매해야만 하는 매우 정교한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다시 이 장비를 제작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란은 많은 수량의 탄도미사일을 비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란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그동안 이란을 대신해 이스라엘과 싸워왔던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탄도미사일을 보충해주는 능력도 제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은 이란 파르친시에 있는 시설을 공격했는데 이곳은 미사일을 생산하고 드론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과거 이란이 핵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던 곳이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의 베테랑 종군 기자인 론 벤 이샤이는 이곳이 파괴될 경우 이란의 핵실험 수행 능력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곳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테헤란 북서쪽에 있는 카라즈시의 원심 분리기 부품 공장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은 방공망 제압 작전을 실시하며 이 주위에 있는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지대공 미사일들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카라즈에는 이란 핵시스템의 원심 분리기 산업의 본거지이며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에서는 이곳을 향해서도 이번 공습 때 이스라엘의 공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라즈 원심 분리기 시설은 과거에도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된 적이 있고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21년에도 이곳을 향한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뿐만 아니라 이란 전역의 미사일 발사 시설과 무인기 발사 시설 및 생산 시설을 공격해 파괴했는데요. 분명 보복 공습의 규모가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는 많이 작아졌고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으로 대부분 이란의 군사 시설만을 파괴했기에 미국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 공습을 실시하기 전에는 미국 측에 이스라엘이 사전 통보 후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란의 강경파들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란의 방공망은 무용지물인 상태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전에 엄청난 규모의 벙커버스터 용단 폭격으로 헤즈볼라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1년간의 작전 끝에 하마스 역시 와해된 상태이며 차기 지도자였던 야야 신나르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역시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위험이 큰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경우 알리 하메네이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생색내기식으로 약한 공격이라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악시오스에서는 보도를 통해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이 마비되었고 이스라엘의 보복을 실시하더라도 11월 1일 이전에는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을 재차 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측이 보복 공격을 너무 강하게 실시할 경우 이스라엘은 원래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더욱 강력한 공습을 재차 이란에 가하려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이란에서는 그들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미사일 재보복 공격을 이스라엘에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이 확보하고 있는 다층 방공망으로 모두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 성과를 사실보다 축소해 발표했지만 점점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란 측에서는 하나마나한 어설픈 대응을 하기보다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이란의 핵무장 의지가 강해진 만큼 이에 대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무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11월 이후에도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